종교적 잣대와 도덕 철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을 바라본다면 마키아벨리는 영락없이 악마 또는 악마의 선생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정치적 현실주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그는 정치적 신중함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키아벨리에게 숨겨진 또 다른 숨겨진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오늘은 군주론을 설명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롯이 군주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두 가지 질문을 저는 여러분 앞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담겨진 수사적 측면입니다. 제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출판하려 했던가? 만약에 아니라면 마키아벨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 정도의 범주의 입장들이 지금까지 학자들에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거대 담론이나 거시적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당면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전략적이며 매우 수사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스 바론을 비롯한 역사학자들이 문헌학적으로 분석해서 지금까지 오랜 논쟁을 만들어 왔던 하나의 접근 방법입니다. 즉 1513년에 탈고한 군주론과 1517년에 탈고한 강의는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장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군주가 아니라 시민, 인민, 대중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이 세 가지 견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마키아벨리의 저서가 매우 실용적이고 전략적이며 수사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구체적인 설득 대상이 있고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그 설득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매우 실용적으로 군주론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저술이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치 현상의 분석을 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의 소설은 매우 당파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지금 문헌학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1513년의 마키아벨리와 1517년의 마키아벨리는 동일한 정치적 정향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주론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키아벨리 생전에 이 책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출판을 의도했다고 확증하기에는 문헌학적 자료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시민을 대상으로 군주론을 집필했다기보다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친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대체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 무엇을 설득하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두 가지 큰 흐름이 서로 논박하면서 그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키아벨리를 시민적 공화주의의 한 사람으로 보는 입장은 마키아벨리가 시민적 공화주의 내에 내재하고 있는 귀족적 편견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나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자유주의의 맹화를 마키아벨리로부터 찾고자 하는 입장은 다수의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 즉 시민적 자유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소수를 잘 파악한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 반대로 마키아벨리에게는 시민적 자유만큼이나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집단, 그 집단의 욕구와 정치적 기능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조화, 절제, 그리고 통합이라는 단어는 마키아벨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조화를 강조하기보다 갈등을 강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공존하는 그 균형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가 하나를 이기기 위한 끝없는 투쟁의 결과가 시민적 자유로 기결되는 독특한 형식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따라서 시민적 공화주의로 마키아벨리를 가두기보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특히 군주론에 스며든 공화주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키아벨리가 다수의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저술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인민이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사회계약적, 그러한 특징적인 자유주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는 지배받지 않기 위하여 자유를 갈구하는 집단이나 지배하기 위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집단이 똑같은 정치적 비중을 가집니다. 즉, 그가 말하는 자유는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전제적이며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 가지고자 했던 자유도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참주에 대한 설득, 즉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왜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의 이름을 참주와 다수의 협주곡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참주를 은밀하게 비난하거나 참주가 어떤 일탈적이거나 소수에 국한된 사람들이 향유하는 특이한 성격이거나 심리적 정향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군주론 9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도시에는 두 개의 다른 기질들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기질들은 이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인민은 귀족들에게 명령받거나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귀족은 인민을 명령하고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인민을 명령하고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이 속성은 바로 참주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때 참주라는 말은 우리가 별로 구별 없이 사용하는데요. 폭군이나 독재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고전 정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참주의 특징 중에 하나, 즉 데스포테타스라고 그 폭군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인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귀족의 수탈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인민들이 한 사람을 옹립해서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이 옹립된 한 사람이 오히려 권력을 찬탈한 후에 인민들의 자유를 앗아가고 그들에게 폭력적 전제를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체제를 바로 참주정이라고 하고 그러한 정치체제를 통치하는 사람을 참주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참주론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마키아벨리는 참주와 군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민의 지지를 받을 것, 자신의 군대를 가질 것, 무엇보다도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인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귀족의 수탈로부터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것, 그리고 그래야만 외세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점에서 참주와 군주는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키아벨리는 고전 정치 철학에서 좋은 것, 좋은 삶, 에우첸,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참주를 공동체에 헌신하는 좋은 지도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마키아벨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키아벨리가 참주가 일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의 정수를 오롯이 담고 있는 강의를 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이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참주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계층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참주론을 가지고 그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했느냐를 볼 때 또 다른 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본 참주의 속성, 즉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와 명령하려고 하는 욕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배하려는 욕구와 명령하려는 욕구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욕구의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명령받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면 방종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는 살리고 명령받지 않은 욕구를 죽여야 할, 즉 자발적으로 억제해야 할 도덕적 의무나 동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헌정사에서 마키아벨리가 밝히고 있는 두 가지 소실점, 이중적 전망이 갖고 있는 수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헌정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풍경을 그리는 사람들이 산과 높은 곳의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곳의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로 가듯이 인민들의 본질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군주가 되어야 하고 군주의 본질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인민이 되어야 한다. 즉 마키아벨리는 이 두 가지 소실점 다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공화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군주주의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은 시민적 자유, 즉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만을 충족시키는데 자기의 글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군주의 필요에만 부합되는 글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또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본인은 인민이 어떻게 하면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군주가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충족시키면서 명령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필연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수사적 측면에서 참주론이 갖고 있는 역설적 수사적 측면들을 살펴본 이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라기보다는 참주정을 옹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마키아벨리는 어떤 공화주의, 어떤 정치적 이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를 살필 때 군주론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한 태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장한 예언가 태제입니다. 무장한 예언가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바나로라라고 하는 1494년 메디치가가 축출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은 수도사입니다. 그가 집권한 4년 동안 상당히 많은 공화주의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피렌체는 단 한 번도 격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바나로라가 왜 실패했는지, 왜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무장한 예언가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피렌체 8.1위원회에서 국가 모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영락 없이 죽게 되는데요. 때때로 이 제도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대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귀족들이 그 수단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바나롤라와 그의 측근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8.1위원회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민에게 자기의 무죄를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법령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격변과 혼란과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인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바나롤라와 그 측근들은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귀족 5명이 연루된 사바나롤라의 정적들이 8.1위원회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귀족들은 당연히 소청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바나롤라와 그의 측근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 속에 존재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그때 바로 사바나롤라가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상실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바나롤라는 명령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필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바나롤라가 신하고 이야기를 했던, 신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는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습관을 인민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장했었더라도 그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이 논의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군주론이 그렇습니다. 지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무모함을 마키아벨리는 실험하고 싶지도 수행하고 싶지도 않아 있습니다. 대신 마키아벨리는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실현하고 그 실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권력 그 자체도 아니고 참주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민한 새의 눈을 가지고 인민들의 명령받지 않으려는 욕구와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어떻게 선별해서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만족과 한편으로는 필연성을 부여하는지 그것을 매우 정연하게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수사적 측면과 새로운 공화주의를 통해서 본 숨겨진 얼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로부터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수의 지배받지 않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킬 때, 그리고 그러한 욕망이 공공선이 되었을 때 한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령받지 않으려는 욕구와 구분해서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부각시키고 또 동시에 그것과 대별되는, 대조되는 욕망으로서 지배하려는 욕구를 두었던 마키아벨리로부터 우리는 시민의 운동,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지배가 아니라 비지배,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구의 실현을 위해 그것을 위해 경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관적 현실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화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연이은 정치적 실패나 희망 없는 비관주의가 팽배할 때 두 가지 정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힘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구입니다. 동시에 공화주의자의 역사를 보면 또 하나의 나쁜 정치적 결과는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그때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에 환멸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로 돌아와야 하고 그 정치에 돌아오는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비지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